1군 시공사인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큰 사업지인데도 단독 입찰, 그만큼 탐나는 지역이다.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8일 아주 특별한 이슈 지역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보는 부동산 별별 지역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한남 뉴타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한남 3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미래키움 부동산의 이승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남 뉴타운 3구역에서 미래키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기로 오셨는데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게 방송이 길어질 것 같은, 예,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 꼼꼼하게 챙겨갖고 오셨는데, 자, 일단 뭐 시청자분들이 용산 뭐 한남 뉴타운 이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 뉴타운 및 한남 3구역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남 뉴타운 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한남 3구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남 뉴타운 3구역은 한남대교하고 반포대교 사이에 위치한 배산임수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요. 남산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빼어난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통한 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남역과 용산역을 잇는 신문상선 연장선이 예정이 돼 있고요.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비견될 수 있는 용산민족공원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미래 가치가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사업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강남북을 잇는 요지에 있는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도 가장 단지 규모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에서 컨소시엄이 아니라 단독 입찰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한남 뉴타운 3구역에 대한 사업 개요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남 뉴타운은 최초 뉴타운 지정이 2003년에 됐고요. 구역 지정은 2006년 10월 19일, 조합 설립 인가는 2012년 9월 4일, 그 다음에 건축 심의는 2017년 9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사업 전체 면적은 38만 6,395제곱미터이고요. 그 가운데 대지 면적은 28만 5,83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최고 층수는 22층이고요. 건폐율은 42.1%, 용적률은 232.49%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총 가구 수는 임대 아파트 876세대를 포함해서 총 5,816세대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총 가구 수가 5,816세대. 엄청나게 큰 대규모 사업지인데, 자, 일단 토지 등 소유자 수, 조합원 수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3,800분.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아파트도 있고. 네네. 그 일반 분양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한 1,036세대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36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분. 네. 사업성도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한남 3구역이 최근 네네. 시공사 입찰과 네. 관련된 총회가 예. 지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총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 총회는 12월 15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12월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서 11월 28일 날 1차 합동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에 응찰한 회사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대림산업이 있고요. 기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 세 번째로는 기호 3번 GS건설이 있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크로 한남 카운티라는 브랜드명으로 응찰을 했고요. 네. 현대건설은 DH 더 로얄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응찰을 했고, GS건설은 한남자이더 헤리티지라는 아주 멋있는 이름으로 또 응찰을 했습니다. 전부 다 1군 시공사인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큰 사업지인데도 단독 입찰. 단독 입찰입니다. 그만큼 탐나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자, 일단 세계의 굵직굵직한 일군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한남 3구역. 네네. 가장 중요한 공사비 및 조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사비 관련해서 봐야 될 문제는 첫 번째 항목들은 공사비와 무상 제공 품목, 공사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 공사비는 그 입찰 참여 조합의 입찰 참여 조건이 1조 8,80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 금액 안에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이 모두 응찰을 했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무상 제공 품목을 1,885억을 제시를 했고요. 현대건설은 2,200억 원을 제시를 해서 이 3개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무상 품목을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1,820억 원의 무상 제공 품목을 제안을 했는데 이 무상 제공 품목 가운데서 715억은 혁신 설계를 했을 경우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105억 원 정도의 무상 제공 품목이 된다고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혁신 설계가 되면 1,820억 다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사비가 이제 공사를 다 하게 되면 공사비를 또 시공사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공사비 지급 방법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이제 3개사가 제안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공사비 지급 방법 가운데 분양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림산업은 분양불로 제안을 했고요. 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이라는 항목으로 제안 내용으로 제안을 했어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분양불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급계약서상에 보면은 시공사 도급계약조합과 시공사가 쓰는 도급계약서상에 네. 그 분양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명시를 하게 됩니다. 네네. 또 그렇게 된 근거를 가지고 일반 분양자들한테도 분양 계약서를 쓰고 분양 수익금을 어떻게 받겠다가 뭐 기성금 계약금 10%, 중도금 30%, 뭐 잔금 중도금 60%, 잔금 30% 이런 식의 받게 될 때 그런 시기에 맞게 되면서 공사비를 받게 될 때 그 시기마다 공사비를 얼마씩 가져간다라고 하는 명시된 것들을 도급 계약서에 쓰게 되거든요. 네. 그 금액만큼 그냥 바로바로 가져가겠다. 조합에 요청을 해서 시공사들은 요청한 금액을 조합에 받고 그 금액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분양불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이라는 방식은 뭐냐면은 분양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분양수익금 한도 내에서 네. 공정률이 또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 공정률만큼 가져가겠다. 음. 그렇게 되면은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선분양이 됐을 때는 네네. 분양불로 들어와서 분양 수익금이 들어왔다가 공정이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공정률이라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곡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가 마지막 시기에 올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분양 수익금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조합에 유리한 부분은 분양 수익금 내 기성불로 받았을 때 네네. 조합이 훨씬 더 당장 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기 훨씬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저희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시공사 입찰 제안을 본 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분양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후분양으로 했을 때는 그런 장점이 어느 정도는 좀 상쇄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제안한 분양 수익금 내 기성불이라는 방식이 대림산업이 내세운 분양불보다는 상대적으로 조합에 다소나마 네.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양을 하고 거기에 네네. 따라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네네. 납부를 하겠다. 네네. 뭐 결국 이렇게 네, 공정률에 대해서 공정률만큼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공정률만큼만. 예. 그렇군요. 예. 자, 근데 후분양이기 때문에 내용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하고 GS에서 제시한 공사비 지급 방법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다소나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일단 오늘 방송을 잘 듣게 되면 이제 총회할 때 기호 1번을 찍어야 될지, 2번을 네네. 찍어야 될지, 3번을 찍어야 될지 또 보이실 것 같고. 네. 자, 이제 또 시공사들이 바라보는 한남 3구역에 대한 기대가치 이런 그렇죠. 것들도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자,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착공을 도대체 언제부터 하는 건지, 네네. 거기에 따라서 착공 예정 시기라든지 공사 네네. 기간 네네. 이런 뭐 내용들이 좀 다 다를 것 같은데, 다 다르죠. 네, 각각 건설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예, 머리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네.
그 공사도급 조건을 비교를 해보면은 네. 기호 1번인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5개월. 네. 그다음에 착공 시기는 2주 완료 후 4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하면서 스타트 시점은 2022년 4월로 기산을 했어요. 네. 기호 2번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착공 후 39개월. 2주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2022년 2월에 스타트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7개월을 잡았고요. 네. 착공 시기는 2022년 7월로 착공 시기를 예정을 했습니다. 네네. 공사 조합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공사 기간이 짧은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사 기간이 짧을수록 조합에 유리한 거죠. 네네.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한 시간이 그만큼 대폭 줄어드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림산업의 공사 기간 35개월이라는 것은 조합에 다소 유리하다. 네네. 그리고 착공 시기로 보게 되면은 이 착공 시기가 지금 보게 되면은 2022년 4월, 2022년 2월, 네. 그다음에 2022년 7월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조합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 2주 철거 시기에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늦어도 손해고 네. 빨라도 손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착공 시기가 좀 늦게 돼 있는 GS건설 쪽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네. 그나마 조금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착공식이라는 게 2주하고 철거가 돼야 그렇죠. 착공을 하는 거지. 그렇죠. 사실 저렇게 날짜 지정해 놓는다고 전 날짜 못 지킬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합 집행부하고 네. 시공사가 협력해서 잘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네네. 뭐 의지니까 네.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지로. 네. 자, 일단 저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뭐 저렇게 착공하고 싶다라는 건 희망사항이지. 네네. 저때 걸맞춰서 제대로 착공이 되는 건 매우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네. 자, 각각의 건설 회사에서 이제 보통 보다 보면 예. 시공사 입찰을 할 때 네네. 뭐 이런저런 숨겨놓은 것들 가지고 사실 예. 많이 공사비 인상에 네네. 대한 기준을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굴착하고 나서 그쵸, 그쵸. 지질 조사를 해보니 그 뭐죠? 시추했을 때 처음 시추해서 확인했을 때하고 내용이 다르다. 네네. 그러니까 지질 여건이 바뀌어서 공사비가 더 증액돼야 된다. 토목 공사비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증액해야 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 한담 3구역은 어떤가요? 뭐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동일한데 다만 제안은 되게 파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예, 되게 대단히 파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지켜질 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은 있어요. 다만 지켜진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조합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런 조건은 저도 저기 용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무장을 10년을 했지만 이런 조건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저도 이런 조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 또 언덕백이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용산 쪽 그 지형 토지들은 좀 아는데 네네. 저희도 암이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공사비 연장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써봤는데 여기는 대단히 좋은 조합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가지고 제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질 여건 변동 시라는 걸 감안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일정 부분에 대한 면적 대비해서 지반하고 지질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지하 30m, 40m까지 구멍을 파서 깊게 구멍을 파서 안반 전체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걸 반영해서 설계 도면을 짜고 네.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을 하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착공 굴착을 제대로 잘 했으면 지질 공사를 지반 공사 검토를 제대로 잘 했으면 지질 여건 변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7개밖에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질 여건 변동 시 그 굴착을 해야 되는 것을 뭐 30개, 40개 구역이 많은데 그렇죠, 넓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개인적인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조합이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 맞춰서 지질 조사서를 만들었고 네. 조합이 제시한 지질 조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시공사들이 지질 여건 변동 시 공사비 도급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호 1번인 대림산업은 확정 공사비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1조 8,800억 원에서 네네. 그냥 그 공사비로 다 하겠다. 음. 근데 조합 제시한 지질 요건 조사서 기준 내에 공사비가 변동이 없다. 그럼 만약에 지질 조건이 그거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면? 뭐 연약 지반이 나온다든가 안반 지반이 나왔을 때 그러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또 실제로 했더니 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뭐 대림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조건 제시 조건이에요. 사실은 현실적인. 예, 그러니까 대림 산업이 얘기했던 게 가장 정상적인 제한 조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림이 나쁘게 제한한 게 아니라 대림이 네. 정상적으로 제한한 겁니다. 네네. 근데 기호 2번인 현대건설과 네. GS건설도 그냥 확정 공사비로 안반이 나오건 안반이 있건 연약 지번이건 뭐건 간에 그냥 1조 8,800억 공사비 다로 그냥 해버리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안반이나 이런 연약 지반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에 네네. 대해서는 강한 물음표.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납니다. 이대로 좋은 조건이 지켜진다면 조합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그거는 조합 집행부와 음. 조합장님과 조합에 계시는 임원님들과 조합원님들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됐을 때 네네. 니네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겨내셔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공사가 이렇게 너무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됐을 때 과연 시공사들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손 떼겠다. 우리 예. 더 못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는 조합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맞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 부분은 또 어떤가요? 예, 물가 상승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파격적이에요. 일단은 파격적인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착공 기준일인 2022년 4월까지는 물가 상승 및 공사비 변동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공사비 산정월인 2022년 2월까지는 공사비 인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GS건설은 입찰 참여 제안서에는 어떻게 제안하냐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낮은 실적 공사비 지수 중에서 낮은 변동률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렵네 이거. 예, 이따 설명을 좀 다시 설명 드릴 겁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참여 제안서하고 같이 그 조합에다가 제출하는 그 도급계약서 안이 있어요. 시공사 네네. 도급계약서 안에는 똑같이 공사비 산정월까지는 공사비 인상 없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 적용했을 때는 동일한 조건이다. 근데 그럼 물가 상승률이 그럼 실착공이 됐을 때 네네.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논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결국은 착공 기준으로 해서 네네네. 적용되겠다라는 건데 결국 여기도 허점이 있는 게 착공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빠져 있는 거네요. 예,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러기 전에 그럼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림 산업 같은 경우도 착공 기준일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하고 뭐 별도의 기준을 대서 제안을 했어요. GS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했고 현대건설도 제안을 했어요. 뭐 좀 다른 조건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시공사들이 도급 계약이라는 걸 해놓고 또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라는 걸 가지고 카드를 꺼내서 네네.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있는데요. 네.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혁신 설계를 하면서 네네. 혁신 설계 내지는 대안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 징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의구심이 네. 어쨌든 조합이 이겨내면 좋은 거니까 네네. 그렇게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또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예. 혁신설계, 네. 대안설계 이런 게 튀어나왔는데 예.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예,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실 내용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냐? 예. 그 다음에 실적 공사비 지수는 또 도대체 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물가 상승률의 기준이 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네.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과요. 네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과 네. 실적 공사비 지수라는 것이죠. 음.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네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변화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지수인데요. 네네. 대상 품목은 460개. 460개의 품목을 지정을 해서 5년 주기로 개편을 합니다. 5년 주기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7년에 1.9%, 2017년에 1.9%, 2018년에 1.5% 상승한 정도입니다. 참고로 외환위기 때는 한 7.5% 상승을 했고요. 오. 금융위기 여기 보이시죠? 네. 금융위기 때 2011년 네. 금융위기 때는 4.7%가 실제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하신 게 한국건설연구원의 실적공사비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거의 이제 업체에서 제안하는 도급공사 계약서에 나온 상습적으로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 건설공사비 지수가 뭐냐면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 투입 자원들에 대한 물가 변동을 가공을 합니다. 자기네가 가공을 해서 그걸 건설협회 한국건설연구원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2004년 2월부터 매달 발표를 해요. 동향을 매달 발표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것이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그 종류가 그 중에 하나가 실적 공사비예요. 그 실적 공사비라는 거는 과거 수행한 공사, 네. 그리고 공종별 단가, 그 다음에 인건비, 물가 상승률, 시간, 규모, 지역 차이 이런 걸 시점을 보정을 해서 공사비 예정가를 산출을 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가공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실적 공사비 지수나 건설 공사비 지수 이 세 가지 중에 이렇게 좀 낮은 거를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과거의 트렌드는 어땠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았고요. 네. 건설 공사비 지수나 실적 공사비 지수가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저도 사무장으로 진행할 때 요거를 되게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낮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배추 한 포기가 예를 들어 100원 하다가 어느 날 1,000원 하면 네네. 10배 올라가는 거네요. 1,000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합의 집행부가 공사비 단가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그 물가지수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공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셔야 조합의 또 집행부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과 조합원님들이 합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상승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반영이 될지 이번 시공사 입찰할 때 내용 잘 들어보시고 실제 도급 계약까지도 그런 형태로 체결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조합원하고 조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명품 주거 단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러면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물가 상승률 어떻게 반영할 거냐 네네. 이렇게 했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놨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하고 네. 건설 공사비 지수하고 네. 둘 중에 낮은 거 음. 이렇게 해놨고요. 네네. GS건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음. 실적 공사비 지수 가운데 둘 중에 낮은 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현대건설은 어떻게 제안을 했냐? 현대건설의 제안이 그때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실착공일 이후에도 네. 물가 상승률이란 공사비 인상이 없다. 아 없군요 또. 예, 오. 거기는 없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네. 파격 제안이네요. 예, 파격 제안입니다. 근데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게 네. 착공일이 연기가 되면 네네. 어떻게 되는가를 참여 제안서에 쓰질 않았어요. 처음 스타트 라인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예, 그럼 스타트 라인 달라졌을 때 예를 들어 네네. 착공기를 연기가 됐어요. 착공기를 2022년 아까 2월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착공기일 이후에 실착공일 됐으면 공사비 인상 안 하겠다고 썼는데 네네. 그럼 그 연장이 됐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까지 음. 조합 집행부가 챙기신다면 네네. 그래서 토목계약서를 잘 쓰신다면 네네. 조합원들한테 대단히 유리하다. 음.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를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예,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게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는 제안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일단 착공을 하려면 네네. 이주하고 철거가 진행이 되어야 그렇죠, 착공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자, 이주하고 철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자금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그렇죠. 네, 엄청나게 큰 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주비, 그렇죠. 이사비 그렇죠. 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유이자 이주비에 대한 기준이 얼마냐 그렇죠. 무이자는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이 어서부터 어디까지냐 뭐 사실 에어컨 하나 가지고 마음이 확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그죠. 자 일단 이주비에 관련된 파트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원 이주비 관련해서 지금 항목을 보게 되면은 네, 대림산업의 제안이 있고요. 네, 현대건설의 제안이 있고 기호3번인 GS건설의 제안이 있습니다. 네,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그냥 통칭 기본 이주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본 이주비라는 구분은 없어요. 네, 그냥 없죠, 이주비 없죠. 없죠. 그다음에 네. 이거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LTV 40%를 주는 걸로 현행 정부의 대출 규제 항목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실제로 지금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어느 현장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님들이나 네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이렇게 여유자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주고 네, 난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당신이 어딘가에 가서서 또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그 LTV 40%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나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이 나는 상황이 지금 현장이 많습니다. 왜 네. 그렇죠? 일단 한남유타업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입자 보증금 비율이 높지는 않잖아요, 여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네. 또 원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또 거주하고 계시고 아, 원주민들이 예.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예. 인근의 집값 워낙에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네네. 거기 또 원주민들도 아직도 나는 여기서 그럼요, 그냥 그럼요.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시면은 그분들은 당연히 이주비를 받아서 어딘가 가야 되는데 음. 이걸 가지고 과연 갈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이건 참 개인적으로는 조합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이 항목이 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면은 조합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최저 이주비라는 거를 시공사들한테 입찰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아, 최저 이주비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그래서 거죠.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대림산업은 최저 이주비 제안을 안 했어요. 음. 그다음에 GS건설도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현대건설만
세대당 직접 5억을 대여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근데 이 5억은 LTV 40%하고 별도의 5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 안에는 LTV 금액 40%가 포함되어 있고 네. 그게 5억 한도 내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 뭐 1억 뭐 예를 들어 LTV 했더니 한 3억 8천밖에 안 나와. 그러면 1억 2천을 더 얹어서 5억 만들어서 이주비로 제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림 같은 경우는 이주비 제한을 어떻게 했냐면은 LTV 10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LTV 70%, GS건설은 LTV 90%로 적용을 했어요. 금리 조건은 동일합니다. 최저금리 적용하겠고 입주시 상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기본 이주비라고 하는 40%에서 100%가 되는 이 60%의 간극. 네네. 이거에 대해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자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서 네. 유의자로 네.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연대 보증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 이 LTV 40%하고 70%가 간극인 30% 가운데서 네네. 20%는 네. 신용 공여를 하거나 네. 신용 공여가 안 된다 그러면 네. 현대건설이 직접 현찰로 음. 20%를 주겠다. 음. 그리고 나머지 10%가 남죠. 네. 그 10%도 만약 신용 공여가 됐으면은 10%만 직접 대여하면 되는 거고 네. 신용 공여가 안 되면 30%를 현대건설이 직접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LTV의 90%까지 이 50%인 간극에 대한 50%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 공여를 통해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좀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정부 대출 규제 항목이다 보니까 2018년도에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 가운데 네. 그 당시에도 많은 시공사들이 이주비 제한을 60% 70%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집행된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40%에서 막 묶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 군데는 어떻게 처리한 거냐? 조합 사업비를 이주비로 대여했어요. 그러면 조합 사업비는 아까 무이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주비는 유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유이자입니까? 무이자입니까? 유의자해야죠. 그죠? 네. 유이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 춘향으로 맞춰서 조합원님들을 맞춰서 내보냈던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LTV 100%, 70%, 90%는 각 시공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을 조합에 한 거예요. 이거는 업체들의 잘못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게 40%라고 묶어놨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의구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공사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대로 LTV 100% 대림산업에 실제로 LTV 100%가 실제로 된다면 네. 조합원님들은 땡큐죠. 현대건설이 70%도 마찬가지고 90%도 네네. 마찬가지고 사실 그 최근에서야 이런 게 문제가 됐지 옛날에는 기본이 60%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만 20% 더해서 더해졌죠. 80이 되냐 안 되냐 갖고 네. 막 했다는데 이게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억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은 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정부의 규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합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실 이주비가 원활하게 지급이 돼야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이 또 되고 그렇죠. 그래야 착공도 빨라지고 맞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한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입자 보증금도 빼줘야 되고 동시에 거주하고 있던 소유자 같은 경우 조합원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LTV 40%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용산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40%를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LTV 40%를 넘어서 제공해주는 부분들은 한편으로 시공사가 자력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이주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끌어와는 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얘기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P2P 업체에서 자금을 끌어오겠다. 네, 붙어 붙어 네네 그렇게 해서 금리는 하겠다. 어떡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조합의 사업비 대출로 해서 빌려줬는데 결국 조합비 사업비 대출이라는 게 담보대출이 아니고 사업비 대출이어서 금리가 높아요. 맞습니다. 높은 상황에서 이주비를 빌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조합에서 건설회사에서 연대보증 즉 건설회사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조합원들에게 주겠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기본 이주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최저 이주비, 기본 이주비라고 하는 게 무이자로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낮은 이자로 그 최저 금리로 해서 제공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입찰서를 보면 뭐 무이자 이주비, 그죠. 유이자 이주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가는 듯하는 애매하죠. 네,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한데 어쨌든 이주라는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이주비가 원활하게 지급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이 주거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무주부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줘야만 이거 해결이 사실은 재건축보다도 재개발 쪽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아무튼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좋은 조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조합집행부가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네네.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 외에도 이제 시공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네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시공사의 등급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이자 한도에 그렇죠.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 다음으로 봐야 될 항목이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조합 사업비 및 금융 비용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3개 입찰 제안서에 대한 나온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본 겁니다. 네네. 먼저 조합 사업비 무이자 한도를 보게 되면은 음.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원을 조합 무이자 한도로 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 기준은 뭐냐면 조합이 입찰 제안서에 나와 있는 조합 사업 시행 인가 기준을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그 금액을 초과한 1조 5천억 원, 1조 4,700억 원으로 무이자 사업비 한도를 증액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둬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림산업의 안보다는 좀 더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고 금액이 크니까. 네. 다만 이 1조 1천억 원조차도 사업시 인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인가 기준에서 한다 그러면 또 뭐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증액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합이 더 어떻게 또 자기 몫을 챙겨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이주비라든가 이것의 이 신용 등급이 조합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용 등급을 통해서 발생되는 영향력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이주비 등급입니다. 이 신용 등급이 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조합이 신용이 없어요. 사실은 신용이라는 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시공사를 세웁니다. 보증 설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공사 보증을 세우려고 그러면 신용 등급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신용 등급이 좋아야 조합원들의 유이자 이주비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분이 낮아져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대림산업은 현재 AA 마이너입니다. 현대건설도 AA 마이너고 GS건설은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님들의 이주비 집행을 위해서는 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의 신용 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조합 사업비 무이자 금액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허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한주택보증공사인가요? 네네. 이 허그에서 보증 설정을 받아야 돼요. 그 보증 설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그 보증 설정을 할 때 그 조합 사업비에 대한 그 보증 설정 수수료를 조합이 냅니다. 근데
그때 조합이 내야 되는데 그때 시공사가 이제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신용 등급이 또 나와요. 그때 그러면은 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에 비해서 GS건설이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조합이 내야 되는 보증 설정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뭐 심하게는 좀 뭐 수십억 이상, 100억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이제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따른 공사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가 시공사가 될수록 조합에 유리하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그 이자에 대한 그 사업비 이자에 대한 상환 조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조합 수익금이 들어와야 수익금 들어오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 수익금 들어오는 때문에 상환을 하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입주시 상환을 하고 GS건설은 좀 독특하게 조합 제시한 계약대로 하겠다. 조합 제시한 계약이 뭐 수익금 들어오는 상환하는 방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일한 조건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조합 수익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추가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 또 맞습니다.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일단 이 수익금과 관련돼서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금이고 조합원 그쵸.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될 돈이고 맞습니다. 자 조합원 입장에서의 추가 부담금 자 다음에 또 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 청산 받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환급금 네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처리하기로 제안하셨나요? 대단히 좀 재밌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개 회사 다 음.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정상적이지 않아요. 음. 대부분 다 환급금도 계약금 납부 시기하고 비슷하게 분양 수익금 들어오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환급금을 부담금도 내고 그런 식으로 내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부담금 납부 시기를 입주 시에 그냥 100% 내라. 네. 그 전까지 내지 말고 음. 입주 시에 그냥 다 내세요. 음. 그냥 갖고 계시다가 아 이렇게 분양 계약하고 추가 부담금이 뭐 나면 중도금 형태로 내는 게 아니네요. 그냥 입주 시에 내세요.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아, 후분양하고 아니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 나중에 입주할 때 하는 거 뭐라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거의 뭐 이자 없이 대출해 주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네요. 네. 네, 그럼 맞습니다. 그다음에 GS건설도 입주 시 100% 내세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대건설만 네. 입주 1년 후에 내세요. 아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네. 입주 1년 후에 100% 납부라고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현대건설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회사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네네. 어떻게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일단은 입주 1년 후 100%라고 해서 이 음. 부담금 납부 시기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혹시 또 이런 거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납부는 입주 후 1년 후에 하는데 네. 납부를 안 했으니까 입주는 하지 말아라. 글쎄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면 입주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잔금 납부를 안 했으니까 입주 못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튼 네. 또 등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그러면 네네. 그 다 담보 설정하겠죠? 뭐 어차피 임대당 뭐 설정 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입주 1년이려면 아니에요. 뭐 재개발 지역 보존 참. 등기 이렇게 구역이 크면 사실상 뭐 입주하고 나서 1년 내에 등기될 가능성 매우 낮아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자 이번에는 환급금 관련돼서 그럼 또 어떤 네네. 차이점들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급금은 뭐 통상적으로 이제 좀 3개사가 제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비범한 회사가 있었어요. 또 있나요? 비범한 네. 회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납부 비율대로 그냥 환급을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현대건설도 일반 분양 납부 비율대로 환급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이번엔 GS건설에서 음. 분양계약금 계약 시에 50%를 주겠다. 오. 중도금 시에 30% 주고 네. 입주 시에 20%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근데- 현대건설의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이번에는 이제 GS건설이 GS건설에서? 그러니까 납부담금은 현대건설이 파격적이고요. 음. 환급금은 GS건설이 파격적인데 네네. 좀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환급금이 나올 시기가 되면 최초 분양 설계에서 나올 때 나는 환급금이 나오는 걸로 가정을 하지만 네네.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입주쯤 됐을 때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일반 분양 계약 시기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급금 나오는 시기가 네네. 일반 분양 나오는 시기보다 더 늦을 경우에 네네. 그러면은 먼저 주고 다시 뺐나요? 한편으로는 네, 저 그래서- 안에 이런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후분양으로 갈 거니까 네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지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환급금 받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네.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 안으로만 보면은 조합원 부담금 내야 될 것,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분명히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조합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에 대해서는 크게 그냥 뭐 일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담금 자체만으로도 네. 그 3개 제에서 제한한 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대단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어느 안으로 가도 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현대건설의 입주 후 1년 100%는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근데 환급금 일찍 주면 조합원들 입장에 좋잖아요. 좋은데 네. 이제 추가 부담금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받고 나서 받고 났는데 뭐 예를 들어 소송이 더 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네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이 이제 뭐 인건비도 들어가다 보고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 나왔어요. 그럼 환급 받았던 것 중에 일부 다시 토해내세요.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기분 좋게 들어가지만 나오고 나서 다시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무튼간에 조합 입장에서는 환급금을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조합원 입장에서 빨리 받는 건 좋은데 가능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보기에는 이게 후분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현대건설의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입주 1년 후에 100% 추가 부담금을 내라라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일단 그 머릿속 생각이 궁금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